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순서죠. 네, 두물머리의 빈센트님 모시고 현재 거시적 상황들 그리고 금융의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빈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도 계속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죠? 네, 이제 추석이 수학의 계절이니까 네. 또 수학을 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수학은커녕 나달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네, 빈 볏짚만 지금 짊어지게 생겨서 야 이거 참 하반기에 괜찮을 수 있느냐 하는 고민들이 많은데 참 이번 상황에서 8월달에 잭슨홀 연설이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잭슨홀 연설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셨었는데 진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던져 주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파월 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연준 총재들의 발언 네. 이런 것들이 네, 네. 행동하는 것도 세게 하긴 했지만 행동보다 말이 더 지금 세지 않느냐. 네, 뭔가 쫓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뭐 그 부분도 일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7월 FOMC와 잭슨홀에서의 파월의 멘트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네. 금융시장이 반응하는 온도차가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잭슨홀에서 제가 주목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 더 이상 포워드 가이던스의 그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이 효과에 대해서 더 이상 시장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점도표의 무용론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철폐하든지 아니면 크게 변할 거다라는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봤는데 오히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마지막 세션에서 그 부분을 제안하면서 선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장들이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가 그 부분을 재원 비슷하게 언급했다는 게 좀 재밌었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건별로 시나리오별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차라리 하자. 네. 연준의 전망력에 대해서 전망하는 부분의 신뢰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말씀드리면 9월 FOMC에서의 논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예. 그래서 빠르면 9월 FOMC에서의 발표가 되는 거고 안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논의거리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한 8분 3, 40초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굉장히 짧았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뭘 느꼈냐면 파월 의장의 연설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졌냐에 대해서 7월 FOMC 기자회견 때 상당 부분 많은 얘기를 했다. 그런데 오히려 금융시장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면서 연준의 피보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점수를 줬고 그래서 7월 FOMC가 끝나자마자 복귀해보면 금융시장, 즉 미국 기준으로 상당 부분 올랐었다. 그런데 이번 잭슨홀에서의 멘트를 쭉 7월 달부터 복귀해보면 연준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불사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말만 했다. 자, 그럼 저는 이게 9월 FOMC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네. 두 가지입니다. 기자회견이 엄청 짧아지든지 시간이요. 아니면 엄청 늘어날 건데요.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 있어서요. 네. 과거 연준의 1970년대를 복귀해 보면 상당히 친신화적이지 않았어요. 네. 할 말만 하고 더 이상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정보를 좀 덜 줬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9월 FOMC부터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네.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친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연준은 나는 분명히 메시지 던졌다. 데이터 디펜더도 할 거고 앞으로 경기 침체를 불사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다. 라는 얘기를 던질 거고 기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서 반복되는 질문을 하겠지만 파월 의장은 7월 FOMC 기자회견처럼 시장이 좋아할 만한 멘트를 극히 제한적으로 아니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FOMC가 끝나면 그 전에 상반기까지의 패턴은 뭐였냐면 하기 전까지는 불안감, 하고 나서는 긍정적. 네. 근데 이제는 정반대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그 연준 지역 총재들의 발언들도 하나같이 거의 일률적으로 한 분 정도만 빼고는 매우 강경한 태도로 네. 닐 카시카리는 네. 심지어 네. 시장이 빠진 거 보니까 해피해 라고까지 네. 네. 좀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떤 느낌이 또 드냐면 이거 8월 9월 달 수치 나오는 게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는구나. 사전 포석 까는구나. 네.
왜냐하면 지난번도 백악관 갔다 와서 백악관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높을 건데 이번에 마지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꽤 많이 들어요. 지금 완전히 제어를 실패했다. 네. 자기네 이 정도 75p 두 번 정도 올리면 이제 기미가 보일 줄 알았는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들이 네. 훨씬 더 강경하게 그래서 내년도까지 계속 밀어붙인다. 그래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일단 수요단에서부터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잭슨홀에서 섹션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흔히 연준이 올해 3월 달에 금리를 올렸는데요. 그때 뒤늦게 올렸다라는 시장의 뭐 오해 아닌 오해가 있죠. 좀 더 빨리 올렸어야 된다. 네. 지난해 잭슨홀에서 이미 금리 인상과 테이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해 연말쯤에는 했어야 된다. 네. 그런데 당시 보면 뭐 중국과의 이슈 아니면 미국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의 컨트롤 능력이 없어졌다. 그런데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요.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랑 그다음에 시카고 아마 스톡 이코노미스트가 시카고 연준 스톡 이코노미스트가 두 분이 발췌한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의 작금의 인플레이션은 재정 유발 인플레이션이다. 정부가 돈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연준이 설사 지난해 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이번 인플레이션은 못 잡았다. 못 막는다. 그래서 그 외 결론은 뭐냐면 더 세게 가야 된다. 그 논문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요. 갈무리를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모든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네. 그것은 상당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재정 정책 아니면 정부의 역할이 되게 클 겁니다. 이란과의 합의뿐만 아니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뿐만 아니고 다양한 것을 정부가 할 거고 더 나아가서 재정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금융시장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더 나아가서 긴축의 스탠스도 우리가 7월 FOMC 끝나자마자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연준이 매파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난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요번에 복귀가 다시 됐잖아요. 그렇죠. 볼커 의장이 다시 한번 네. 호출이 됐죠. 네, 고앤스탑의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 근데 연준의 제 마지막 금리 인상의 그 수준 자체가 워낙 선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높이 올라가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이제는 정말로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포인트가 하나 있고 저 포인트는 이제 헤드라인과 코어가 역전되는 게 시간 싸움이에요. 네, 조만간 역전될 건데 네. 그게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그게 역전되면 정말로 지금처럼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미국은 두 분기 연속 그러니까 6개월 연속 지금 경제가 마이너스 뒷걸음질 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코어가 올라간다 그러면 유럽하고 똑같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느꼈던 건 뭐냐면 연준 위원들의 이 매파적인 발언은 헤드라인과 코어가 역전되기 바로 전에 경기가 이 둔화 침체는 벗어날 정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럼 언제까지 갈까? 저는 올해 내내 갈 것 같다. 이 코어 CPI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에너지 가격과 음식료를 빼고도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집값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임금 네. 그리고 각종 비용들이 미국 자체적으로 오르는 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고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노동시장이 매우 중요해졌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나오면 저는 뭐 미리 감히 예단할 건데 예년에 비해서 훨씬 안 좋을 겁니다. 이미 백악관이 어저께 브리핑을 할 정도로 네. 고용지표는 일단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많은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고용지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는 보도자료가 꽤 두껍게 나와요. 네. 뒷부분에 대부분 통계자료를 차치하고 놓고 보면 고용지표는 두 가지 타입이거든요. 기업체한테 서베이하는 거고 가게한테 서베이하는 거고 근데 이게 한 곳은 신규 취업자로서 결과물이 나오고 하나는 실업자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의 데이터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업한테 물어보는 것과 가게한테 물어보는 게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잘 나왔다고 고용지표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고용지표가 둔화돼서 나올 건데 그게 그렇다면 임금의 하락으로 받아들여질 거냐 저는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여전히 일자리가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임금은 높이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가게한테 물어보면 다시 한번 고용이 둔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가 임금한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신규 고용이 둔화됐다고 임금까지 내려갔겠네라고 연준 내에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네. 따로 놓을 것이다. 당분간. 지금 정말 되게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물건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에 현지에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급 10% 오른다고 오른다는 느낌이 전혀 1도 없다. 네. 우린 손해보고 있다. 임금이 5% 10% 올라도 햄버거 가게에서 팁을 15% 받고 햄버거 가게에서 한 맥도날드에서 네. 고기값이 50%에서 70%씩 올랐고 네. 휘발유값이 3달러대에서 5달러로 올랐고 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임금이 10% 오른다고 해서 우리는 집값이 얼마가 올랐는데 네. 이러면서 네. 소득 증가가 자신의 삶을 개선시켜주지 않는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기업체들은 기존에 주던 월급으로 고용을 하니까 아무도 고용 시장에 들어오질 않고 네. 그럼 거기서 약간 올릴 의향은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정도 올렸다고 사람들이 오질 않고 네. 네.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 버는 게 아니야 이런 네. 느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가게와 기업에서의 고용에 대한 느낌 차이는 상당하지 다르죠. 않을까. 네, 예. 미스매치가 되고 우리는 겉으로 발표되는 거 신규 고용 그래도 잘 되네. 실업률이 지금 3.5% 완전 고용 수준이야. 뭐 괜찮네 보네. 연준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고용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네라고 하는데 파월 의장의 멘트를 잘 보시면 7월 FOMC 끝나고 고용이 좋다는 얘기가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잭슨홀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 부분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멘트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침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거의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사실 잭슨홀 끝나고 뭐 한 하루 이틀짜리의 여파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래 가고 있잖아요. 벌써 일주일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많다 이번 잭슨홀에서. 그런데 그게 9월 FOMC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끝으로 이번 잭슨홀에서 하나만 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의 70년대를 복귀하면서 자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발생하는 코스트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시장이 둔화돼서 발생하는 코스트. 왜냐하면 미국 가게는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또 소비에서 이 부의 효과, 즉 월급 외적으로 작용하는 게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코스트거든요. 이 두 코스트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더 크냐에 대해서 연준 위원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해서 발생하는 코스트가 훨씬 크다라는 것에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네. 논문은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안에서를 좀 더 우리의 쉽게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 자산 가격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코스트는 되게 단기적입니다. 네. 물론 뼈 아프죠. 네.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정책을 위반자 입장에서 거시경제 입장에서 보면요.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발생하는 코스트는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경제는 거시적으로 이미 소비 경제, 소득 경제이기 때문에 여파도 큰 것뿐만 아니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그거에 충격 반응함수인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코스트들이 1대1로 비교했을 때도 워낙 크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제어하기 전까지는 연준의 피버팅에 대한 기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희망 고문일 겁니다. 네. 이 희망 고문에 대한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다. 7월 FOMC 이후에 페드워치에서도 한 70% 이상으로 75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75p를 올리게 되면 3.0에서 3.25의 기준금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또 올리게 되면 적어도 3.5에서 4.0 사이 어디 지금까지도 폭에서 그 중간 위치도 3.5를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 경제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을 발표보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걸 보면 그나마 아직 조금씩 살아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만약에 9월달 75p 올려서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려놓고 연말까지 기준금리 어느 정도까지 확정적으로 시장이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기업들의 어떤 지출을 확연하게 꺾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자산 가격이 꺾여라. 그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유가, 뭐 주식 가격 이런 게 꺾이고 고용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 험한 세상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가 높아져서 이쪽
부근에서 네네. 소비나 이런 쪽에서 깨져버리면 네. 진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지금의 자금의 하방 압력에 대한 원인들, 두려움이 거기다 녹아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자, 이 모든 복잡스러운 이 현상들을 이렇게 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제낄까? 제 1번으로 선택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네. 그게 1번이라는 것이죠. 그러겠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 모두에 말씀드렸던 다른 것에 연쇄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 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그러면 가장 큰 게 뭐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왜 올랐지라고 보면 자금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연준이 얘기하는 컨트롤적인 미스 이런 것들이 전부 기대 인플레이션에 녹아져 있는데 그 컨트롤의 미스, 이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겠다가 첫 번째 이제 시그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 의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통과 의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 그럼 잡혀야 되느냐? 70년대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모르겠다예요. 이번에 70년대 얘기는 결국 볼커리즘을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것은 그때 고앤스톱이 실패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지금 과거 백테스팅 데이터는 뭘 갖고 있냐면 가다 멈추면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는 되묻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제어할 수 있냐?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가다 멈추는 건 실패했다.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은 딱 하나입니다. 일단 간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중립금리를 이미 넘어버리고 잠재 성장률이 새로 계산하면 2.2% 3% 내외인데 자, 그럼 이것은 지금 금리가 터미널 레이트 올해 기준금리가 연말 내년 상반기에 4%를 찍는 그 순간 위아래 가상금리를 감안하면 미국의 10년물이 물론 장기적인 침체를 반영해서 4% 밑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4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그렇죠. 물론 미국의 뭐 모기지금리라든지 대출로는 전부 장기금리에 연동돼 있다 하더라도 네. 이 4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심리적으로 아니면 그 전에 금융권에 대해서 자금 압박이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미리 나타나고 있어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네. 이미 부동산 시장이 후행지표입니다. 그렇죠. 그 신문을 잘 보셔야 돼요. 어저께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S&P에서 나오는 케이스 실러 네, 20대 10대 대도시 6월 달 거 별로 안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6월 달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 거. 네, 그러니까 2, 3개월 레그가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오고 또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또 8월 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앉아 있으면서 6월 달에 부동산 지표의 상승을 보고 8월 달에 소비자 심리지수의 반등을 보니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고.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급락하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올라온 거고 네. 6월 달은 가격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이 선행하는 거래량을 보면 이미 거래량은 다 급락하고 네, 있다. 거래는 급락했죠. 네. 거래 없는 호가만 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모기지금리 상승에 대해서 가감은 있겠지만 가격도 조만간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마도 7월부터는 꺾이겠죠. 맞습니다. 왜냐면 7월에 75%고 첫 번째로 올렸으니까 그 맞습니다. 영향이 7월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연말쯤 되면은 네, 확실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떨어지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격 자산은 오르는 것도 사실은 안 좋고요. 떨어진 것도 안 좋고 적당한 수준이 좋습니다. 그 적당한 수준을 우리가 그 범주를 모르기 때문에 인계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시장에서는 장기 시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뭐 오늘 뒤에도 이제 달러 환율 얘기하겠지만 달러 환율이 97년 12월부터 변동환율 제도로 바뀌면서 장기 평균이 1,14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는 그런 거죠. 장기 평균이다 어쨌든. 그러니까 평균 회귀한다. 예.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회귀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믿고 싶은 거지만 그 평균도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모기지금리 상승이 미국 경제한테 상당 부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폭은 아무도 모른다. 코로나 이후에 전부 쏠림에 대한 자산 가격들의 특성이 생겼기 때문에 내려가고 여기까지 내려갈까가 아니고 훨씬 더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가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이 모든 불안감들을 연준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콜은 그럼 연준은 9월달에 어떻게 할 건가? 네. 강력하게 간다.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는 가는 것의 베이스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기준금리는 2008년부터 베이비 스텝이라는 게 기본 노멀입니다. 네. 25bp를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한번 건너갈 수도 있고 좀 더 오를 수 있고. 근데 저는 6월 FMC부터는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했는데 빅 스텝이 이제 노멀입니다. 이제는 빅 스텝이 기본이고요. 50bp가. 네, 거기서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조금 더 호키차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75 베이스 포인트고 여기서 경제 지표가 워낙 또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동결이 기준이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일단 9월 달에도 상당 부분 호키시 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 이제 그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꺾이지 않으니 그때는 이제 최근에는 그거예요. 인플레가 꺾이지 않은 게 아니고 인플레도 있었죠. 2006년, 5년 뭐 이럴 때 있긴 있었는데 이 뭐랄까 자산시장의 상승분이 꺾이지 않으니 금리를 올리고 또 올려서 계속 올려서 그다음 그러고 나니까 꺾이려고 할 때 이제 금리 인상을 그만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붕괴가 오잖아요. 부러지죠.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 기준금리 5%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으니 네, 사실은 한 4%까지 올려놓고 그냥 좀 오랫동안 뭐 네. 1년이건 1년 반이건 기다렸어야 네, 네. 그런 붕괴가 안 오는데 네, 이게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그거 막으려고 올리다가 팍 네, 박살나는. 맞습니다. 그건 옛날 29년도 대공황 직전도 똑같더라고요. 마찬가지죠. 공부를 네, 해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도 75% 올려서 또 다음에 연말까지 진짜 3.5 이상의 금리를 만들어주면 네, 그동안의 경제 체력, 물론 재정을 계속 쓸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체력을 감안하건대 의외로 빠른 시간에 부러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만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균형 감각을 위해서 감히 제가 뭐 좋을 때 안 좋은 얘기, 안 좋을 때 좋은 얘기 드리는 네. 건데 역사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장단기 경기가 역전되면 항상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네, 일정 시간 이후에. 네. 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끝자락은 항상 경기 침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경기 침체라고 뷰를 지난해 연말부터 바꾼 거고요. 네.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언제 오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이미 GDP 그로스가 두 분기 연속 경기 침체라는 거. 그리고 세부적인 실질 소득 데이터, 소비 데이터는 시간 싸움이라는 거. 네. 경기 침체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딱 하나 고용 지표. 근데 최근에 나오는 고용 지표도 미국의 피터슨 연구소라고 매우 중요한 이제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내는데 어떤 보고서만 내고 있냐면 코로나 이후에 구조적으로 고용 시장이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고용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데 되게 마이너한 거지만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추계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새로운 센서스 인구 추계에 의해서 고용 지표가 또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고용 지표의 인구 추계를 갖고 놓으면 지금은 이미 실업률이 뭐 4, 5% 위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용 지표 하나만 놓고 경기 침체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럴 때 이 역발상의 반등이 매우 큰 수익을 가져다 줬어라고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네. 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이죠.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비농업 고용이 나오는데 그 고용도 조금 안심하지 못하고 근데 사실은 일단 실업률 되게 후행 지표잖아요. 네, 후행 지표입니다. 네,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 실업률이 이렇게 낮게 나와서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 올리는 게 괜찮아 이러다가는 뒤통수 맞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간단한 통계로 말씀드리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58.5%, 그러니까 59%의 3.5%의 실업률과 네. 저같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56%대의 3.5% 실업률은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실업률을 갖고 얘기하기에는 네. 이미 미국 내에서도 그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요번에 연설 중에 하나가 보우만 이사가 여성 이사입니다. 페드 네. 이사인데 페이퍼를 하나 냈어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르지 않는 그 이유, 네. 즉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다.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옛날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않는다. 실제 여성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노동의 여성의 기여도가 높아요. 네. 미국이라고 한국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미국도 여전히 여성의 가사 노동률이 높은데 기여율이. 근데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돌봄아기들, 즉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여성이 직업을 그만두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직업의 유형을 바꿔서 집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리오프닝 되면서 다시 애들은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의 기대는 뭐였냐면 여성이 빠르게 경제활동 참가율로 복귀할 거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이제 올라올 거다. 네. 실업률도 낮다. 이제 고용이 튼튼해서 모든 게 괜찮다. 에브리싱 이제 해피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것 같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은 학교에 갔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다른 시니어들, 즉 부모들이 이미 은퇴를 해서 이런 전염병에 취약해서 또 다른 병이 도졌다. 그래서 그 논문에는 미국의 장애인 등록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3배가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돌볼 사람이 없다. 만약에 그걸 돌보려면 새로운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코스트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싸다.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 여성은 보통 서비스 업종의 그 고용 종사 비율이 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숫자로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서 월 200만 원을 벌어들여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 코스트, 즉 간병인을 쓰려고 하면 월 200만 원을 다시 내야 되니 안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여성의 고용 참가율이 더디다. 이게 가장 큰 이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8월 고용지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전망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네. 말씀드리면 보통 미국은 학기가 9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7, 8월은 다 여행 비수기예요. 그래서 네. 고용시장도 비수기인데 여행 가다 보면 다 먹고 쓰는 게 다 서비스업의 비용 업종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서비스업은 또 여성의 고용 참가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8월 비수기에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라든지 고용 지표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약간 둔화 기미가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섹터별로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늘 수 있는 여성들의 참여율이 이미 돌봄이 대한 코스트 때문에 적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예전에만큼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자, 그게 의미하는 것은 자, 고용이 이제는 둔화될 것 같고 그 둔화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불안감. 네. 이것이 미국 경제를 사로잡을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나타내는 연설문이기도 합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진다면 소위 말하는 실업률이 낮게 유지된다고 해도 네. 그게 안정적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페이퍼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기 침체 기간에 남성의 실업률과 여성의 실업률을 비교해 놨어요. 이번 코로나가 정말 특이했다는 게 뭐냐면 과거 1960년대부터 서프라임 2008년도까지의 경기 침체 기간에 경기 침체가 왔으면 다 어느 실업자가 많아졌냐면 남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는 남성의 실업자보다 여성의 실업자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 경기 침체는 전부 제조, 부동산, 네. 생산 관련된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관련된 종사자는 남성이 많기 때문에 남성의 실업자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가계 경제에도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이 높기 때문에 더 여파가 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남성도 실업자가 됐긴 했지만 코로나에 의해서 대면 접촉에 대한 서비스업이 크게 무너지면서 그렇지. 여성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줬어도 보조금을 그 트랜스포가 되게 미국이 많은 돈을 썼는데 과거보다 더 가계 소비를 증가했었던 원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성 네. 실업률이 많았다면 더 많이 줬어야 됐거나 아니면 그만큼 효과가 아마 크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 빠지는 만큼 준 거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는 남자는 그래도 근근히 대면 활동을 하든지 해서 뭐 온라인 재택근무를 하든지 해서 활동을 했는데 네. 여성이 나가서 약간 서비스로 이렇게 알바 쉽게 얘기하면 알바를 하던 게 끊겨가지고 그거를 보조를 받았으니까 네. 그 수익이 그대로 보존됐고 남편은 그대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하니까 네. 그 수익도 보존돼서 가점소득이 늘어났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페이퍼에서 최근은 거기에 남성의 고용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생산 쪽, 네. 부동산 쪽의 경기 둔화, 고용이 레이오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여성 쪽은 여전히 안 좋다는 거. 네. 코로나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택근무라든지 다른 형태의 고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레스토랑 가서 서비스하는 이게 대면으로 재택근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본 게임인데요. 네. 아마 미국의 고용 시장은 꽤 달리 이제 해석해야 될 시간이 왔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백악관도 미리 선점 효과를 일으키면서 간밤에 브리핑하지 않았을까. 어떤 브리핑이었었죠? 8월달 고용이 안 좋을 것 같다. 백악관에서 얘기했으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물가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네, 물가 그렇죠. 서프라이즈 때도 네. 이틀 전에 갑자기 브리핑하면서 네. 근데 이게 가만 보면 뭐 전 정권도 뭐 제 정치생은 없지만 행정부가 나와서 직접 브리핑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최근에 바이든 지지율이 약간 반등하는 거 아세요? 예, 그렇다고 얘기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우리가 전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을 얘기하면서 모든 전략을 짜고 있잖아요. 네. 바이든 정부는 지금 극히 기대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요번에 학자금 탕감이라든지 네. 임출 간부 보면 돈을 쏘니까 인플레 반등한다. 네. 계속해서 먼저 시그널을 줄 건데 거기에 신뢰성이 좀 높을 거다. 네. 여러분 지금 드물머리의 빈센트님과 함께하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